지적재산법 6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상표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먼저 순서는요,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을 보시고요. 상표의 종류에서 구속요건에 의한 분류, 주체에 의한 분류, 등록 유무에 의한 분류, 기능면에서 본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을 보시면요. 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때 표장이라 함은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이에는 기호나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도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상 상품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반복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도 포함이 됩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 합니다. 상품의 종류 중 구성요건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요. 상품은 문자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도형이나 기호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상표는요. 한글 한자, 로마자, 외국어, 숫자 등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도형 상표는요. 동식물, 천체 등 사실적 도형을 도안화한 것 또는 기하학적 도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호 상표는요. 문자나 도형 등을 간략히 한 것으로서 기호 모양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고요. 입체 상표라 함은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3차원적 상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법 개정으로 입체 상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색채 상표는요. 색채의 조합 또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다른 구성 요소의 색채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2007년) 개정 상표법으로 색채만으로 된 표장을 상표법의 보호 대상인 표장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홀로그램 상표는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표장을 말합니다. 홀로그램 상표 및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에서 5개 이내에 특징적 정지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과 상표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작 상표는요. 동적 이미지를 통하여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으로서 영화나 TV 또는 컴퓨터 스크린 등의 매체를 통해 새로운 상표의 유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합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이 결합한 형태의 상표를 말합니다. 음향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GM 영화사의 사자 울음소리 이런 것도 있고요. 유행어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냄새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후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냄새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생각나는 어떤 영업비밀. 영업비밀. 한간에는 뭐 소문인지는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2명인가 3명만 알고 있대요.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래서 이 2사람, 3사람은 한 번에 같은 비행기를 안 탄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지식재산의 세계로 또 안내해 주실지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에 대한 얘기를. 코카콜라요? 코카콜라는 지금 맛이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게 또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코카콜라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팝아트의 작가들이 코카콜라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카콜라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린 작가가 미국의 작가이고요.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 방식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같은 그림을 계속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소재로 사용한 이유도 흔히 얘기하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이렇게 나누지 말고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자신의 작품들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다른 작가로는 중국의 기존의 문화 대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체제에서 억압되어 있던 어떤 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분출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장르가 바로 또 중국에서도 팝아트 장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광이라는 작가였고 작품들을 보면 코카콜라가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참 이념을 초월하면서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군요. 팝아트라는 게 어쨌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런 예술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한 그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물건들, 상품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팝아트라면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보통 만화나 기존의 제품, 어떤 그 상품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그림뿐만 아니라 실크 스크린 방식이라든가 어떤 판화의 방식으로 해서 여러 장의 그림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에 글에 나와 있는 그 LOV라는 조형물 같은 거, 행복한 눈물 그런 것들도 다 그 팝아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또 흔히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크리스 올덴버그라는 작가의 그 작품 중에 청계천에 가면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된 조형물 있어요. 네, 조형물 있죠. 네. 그것도 바로 팝아트의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관련된 지식재산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숨어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영업비밀. 영업비밀. 네. 예. 실제로 이제 코카콜라가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이 아니라 조성을 어떤 식으로 혼합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과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의 조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코카콜라는 이미 콜라의 조성이나 시럽의 조성에 대한 특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특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특허는 이제 무채 재산권으로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독점적이고 남은 설 수 없게 하는 배타적인 권리인데 기간은 이제 20년이죠. 특허라는 거는 이제 일단 공개를 또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공개도 할 수 없는 거죠. 비공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비밀 관리성도 중요합니다. 비밀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했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록하는 거랑 관계없이 그 자기 건데 이거는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기간은 무한대죠. 연구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영업비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특허로 갈 것인지 영업비밀로 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것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비밀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순간 바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는 바로 제로로 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고요. 외부의 어떤 사람도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없고 분석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영업비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로 갈 거냐, 영업 비밀로 갈 거냐, 그 전략을 잘 짜시라는 게 오늘 우리 작가님의 강조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카콜라 하면 또 코카콜라 브랜드, 예, 이것도 빠지면 또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상표 이야기, 예. 그것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상표의 브랜드 가치는 네네. 2019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92억 달러로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카콜라의 매출이 90억 달러 정도이고 순이익은 한 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브랜드 가치는 코카콜라 한 해 매출의 6.5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순이익과 비교하면 29배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코카콜라의 1년의 순이익의 29배가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29년간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다 모아야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살 수 있고 코카콜라 브랜드를 판다면 29년간의 순이익을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 그 제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그 애플이나 구글 이 IT 기업이 나타나기 전에 한 13년 동안은 이 코카콜라가 브랜드가 저 세계 1위를 쭉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하고 또 펩시콜라도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두 회사 간에 또 뭐 치고받고 또 소송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나오신 김에 그 얘기도 한번 살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이제 상표권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코카콜라가 펩시콜라 상대로 해서 캐나다 법원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그 콜라라고 써 있는 이 특유의 글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 그런 글씨체를 베껴서 펩시콜라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코카콜라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법원은 코카콜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콜라라는 명칭 자체는 상표법상으로 일반적인 어떤 청량음료의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지만 콜라의 글씨체가 독특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식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상표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카피해서 쓴 펩시콜라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디자인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독일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먼저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콜라 병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 것이 코카콜라의 주장이었고 결국 각 나라의 법원들이 펩시콜라의 병 모양이 코카콜라의 병 모양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사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코카콜라의 병 모양의 디자인은 너무나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사려고 했는데 병 모양이 유사해서 펩시콜라 살 우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을 펩시콜라가 유사하게 만들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럼 코카콜라 펩시콜라는 1대1.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나 아니면 디자인이 유명해지고 저명해지는 것은 굉장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되어서 유사한 제품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게 된다면 자신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이 방송에 또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 미술로 읽는 지식재산을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림과 미술 작품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과 지식재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하고 오늘에 걸쳐서 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좋은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카콜라와 관련된 상표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소리상표, 유행어가 이제 소리상표가 되는 것,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소리에도 상표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특정한 소리에도 상표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소리상표라는 건데요. 개그맨들의 유행어가 처음으로 소리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고 이주일 씨의 유행어엔 저작권이 있을까? 너무 짧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상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너무 신나지 않냐? 밥 먹자. 특허청이 4개의 유행어에 상표권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어투나 억양을 특정 표식으로 본 겁니다. 이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무단으로 사용되는 건 저희 개그맨들도 원치 않아요. 차라리 천천히 유행이 되더라도. 유행어를 이렇게 히트시켜봐야 그때뿐이었어요. 그거 어떤 대우를 못 받았어요.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니까. 개그맨들의 창작물인 유행어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코미디 프로를 한번 딱 웃기고 주무시면 자면서 웃으세요.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거를 이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몸 바칠 자신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소리상표 등록이 일반적입니다. 마이클 버퍼는 권투 경기를 앞두고 했던 멘트로 Let's get ready to rumble. 4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일이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을 꺼리게 되면 아무래도 유행어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팍팍한 세상 속 웃음을 주는 유행어들의 권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네, 소리상표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다음은 상품의 종류로서 주체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의 주체로 본 상표에는 생산표, 가공표, 판매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생산표 및 판매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표는 상품의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자는 생산표로서 자기의 생산 기술 등에 기한
상품의 품질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유목 메이커의 상표품은 그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명성에 대한 기대에 터져가 강한 고객 흡입력을 갖게 됩니다. 판매표는 판매업자가 자기가 선택하여 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선택하여 양질의 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의 숙련도, 지식 판단에 대한 신용이 상품을 통하여 상표에 화체되게 됩니다. 유명 백화점과 같이 판매업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판매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품의 제조표와 판매표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에서 등록 유무에 의한 분류로서 상표를 등록의 유무에 따라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상 미등록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지, 이미 알고 있고 유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 출원권의 독점을 인정하여 제3자에 의한 출원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의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됩니다. 등록 상표와 미등록 상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 운영의 노하우 정사장입니다. 오늘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사하는 사람이 왜 상표 등록을 해놓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의 확장을 대비하는 측면입니다. 작은 식당이라 할지라도 사업이란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일이 잘 풀려서 순식간에 가맹점이 늘어난 이후에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나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업종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가게와 같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쓰는 상호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인터넷 환경에서 제 가게 상호는 완전히 묻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제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확장이 되면 상표권을 먼저 가진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영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어도 상표권이 없으면 상호를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으면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도 검색을 먼저 해보고 출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상표는 포기하고 다른 걸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방지한다입니다. 명륜 진사갈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7년에 명륜 진사갈비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2011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명륜 진사갈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륜 진사갈비는 지금 가맹점이 500개나 되고요. 가맹점을 6개 가지고 있는 명륜 등심 해장국 측에서 상표 침해 금지 소송을 걸었고요. 유무형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건 상태라고 합니다. 명륜 진사갈비가 사업 초반에 그 상표가 등록이 안 됐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등록을 하고 사업을 확장했으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진 않았겠죠. 이런 이유로 상표 등록을 가급적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먼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상표를 검색을 해봅니다. 제 상호가 바로튀김 말랑떡볶이이기 때문에 말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53개의 상표가 나오는데요. 등록, 포기, 거절 등 다양한 상표들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거절 사유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보다 보면은 각각의 상표가 무슨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 그럼 이번에 말랑 떡볶이로 검색을 해보면 딱 2개가 나오는데요. 둘 다 작년에 사실 제가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거절의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튀김을 바로 튀겼다, 떡볶이가 말랑하다 라는 지정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 문구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서 거절한다고 합니다. 사실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상호가 바로 튀긴 말랑떡볶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가지로 신청을 해본 거고요.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청 심사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 이름을 좀 앞에다 붙이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확실히 식별력은 생기지만 그 심사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신중하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수락 여부는 전화상으로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용국의 바로튀김 말랑떡볶이라는 상표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안되면 변리사를 통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출원 신청 한 번 할 때마다 56,000원이 들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보정서류를 추가 제출할 때는 4,000원 정도가 듭니다. 자, 특허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신청의 국내 출원, 특허 고객번호를 먼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제출을 합니다. 예, 보시면 통합 설치에서 초보자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3가지 깔리는데 그 중에 통합 서식 작성기, 그 중에 국내 출원 서식, 상표 등록 출원서, 예, 구분 항목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특허 고객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대리인 참조번호 필요 없습니다. 예, 등록 대상을 이제 골라주시는데요. 상품류에서 식당은 43류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유사분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가정 배달 음식점 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정 상품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찍으면 됩니다. 굳이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 눌러주시면 지정 상품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유형 일반 상표고요. 상표 견본은 제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때 주의하실 게 유료 폰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를 사용하시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에서 나온 나눔 시리즈, 나눔 고딕이나 나눔 면조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못 하시면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든 이미지 견본을 등록하고요. 수수료 온라인으로 할 거고 출원료 56,000원입니다. 네, 특허 등록료는 10년 최초 22만원, 그 다음에 10년 후에 갱신할 때 31만 9천원 이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면은 요게 이제 특허청에 제출되는 서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 검사를 누르고요. 그리고 문서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건드릴 거 없이 제출 문서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입니다. 네, 다음 단계 전자서명을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입니다. 네, 서명이 들어갔고요. 다음 단계
다음에 서식 제출하기 전에 중복 제출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제출. 이렇게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가 되었고요. 온라인 납부를 눌러서 이제 비용 56,00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고요. 네, 검색을 눌러보시면 56,000원이 떴죠.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표 출원을 마쳤고요. 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키프리스에서 원하는 상표 이름을 충분히 검색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가늠해본다. 2.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 고객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3.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초보자용을 다운받는다. 4. 설치된 프로그램 중 통합 서식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성한다. 5. 작성 완료 후 결제를 한다. 6. 수개월 후에 승인이 나서 공고를 거쳐 등록이 되면 10년간의 권리비용 22만 120원을 납부한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상표권이라는 것이 굳이 가맹 사업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내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상품의 종류 중 기능면에서 본 분류를 살펴보면요. 상품 상표와 영업표, 단체 표장, 증명 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품 상표를 보시면요. 상표권자에 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상품 상표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에 있어서 활명수나 회스탈, 자동차에 있어서 그랜저, 모닝, 프라이드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상표권자에 의해 구체적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품 상표에 해당하고요. 영업표는 문자 자체가 상호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의 영업자가 대표적인 상품에 영업표를 상표로 사용하고 기타의 상품에 상품표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약회사나 화공제품회사와 같이 다수의 상품표를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에서는 개개의 상품에 상품표 외에 영업표를 동시에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계나 섬유 메이커 등 그 사표가 잘 알려진 기업 등에서는 다수의 상품에 영업표를 상표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단체 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 표장은 원래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거나 지방적으로 뭉쳐진 중소기업 또는 일반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종업자의 조합 등이 단체의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고객 흡입력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포장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장으로서 한미 FTA의 합의 사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포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표와는 달리 증명표장은 상품을 나타내고 식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은 표장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 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은 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 조건과 사용 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표법의 보호 대상과 관련한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법 6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